모든 것은 국가에 있고 국가 외에는 어떤 것도 없으며 국가에 반대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의 말입니다. 전체주의를 단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보다 더 명확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20세기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그리고 자유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대결이었습니다. 전체주의라는 용어는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이 자신들의 이념을 다른 사상과 구분짓기 위해 처음 사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와 노동계급의 투쟁을 역설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강한 혐오가 깔려 있습니다. 전체주의는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하며 개인을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상입니다. 이들은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라는 사회관에 동의하며 개인이 국가를 위해 희생할 때 진정한 삶이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웅적 지도자 혹은 정당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야 합니다. 이성에 대한 믿음은 거부하고 본능과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프리드리히는 전체주의의 특징을 6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째, 기존 사회를 배척하는 이데올로기. 둘째,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단 하나의 정당. 셋째, 국가를 통제하는 비밀경찰. 넷째, 여론 조작을 위한 문화 및 미디어 통제. 다섯째, 군사력의 독점. 여섯째,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체주의는 단순히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전제 정치와는 구분됩니다.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를 쉽고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해 대중을 선동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전체주의는 대중들에게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커다란 사건에 참여하고 있다는 착각을 각인시킵니다. 여기서 대중들의 자발적인 폭력, 비이성적 사고가 일상화되고 오히려 장려됩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는 독일 경제 위기의 모든 원인으로 유대인을 지목했습니다. 그러자 대중들은 유대인 탄압과 학살에 동참하고 열광했습니다. 당시엔 게르만인보다 열등한 민족, 나치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모든 비합법적인 행위들이 허용되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는 전체주의의 기원을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지 않는 소수 엘리트 집단에서 찾았습니다. 이들은 완벽한 국가를 이상향으로 삼고 완벽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 사회를 강제로 재조직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를 닫힌 사회라고 불렀고 그 반대를 열린 사회라고 규정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칼 포퍼는 소련을 가장 강력한 전체주의 국가로,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나치 독일은 정교하지 못한 전체주의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체주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반이민 정서를 기반으로 네오파시즘, 네오나치 등 극우 세력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스트당의 후계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했고 스웨덴에서는 네오나치 운동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제2당이 되었습니다. 대중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선동하며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전체주의 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통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분배받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소유란 국유화, 협동조합, 노동자 지분 소유 등 분파마다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사회주의의 핵심 주제는 공동체, 협력, 평등, 사회적 계급, 사회적 소유입니다.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등장했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문제 해결에 있어 공동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춥니다. 평등에 대한 관점도 조금 다릅니다. 자유주의가 법 앞에 평등을, 공산주의가 결과의 실질적 평등을 역설한다면 사회주의는 그 중간인 상대적 평등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1826년 영국의 사상가 로버트 오원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초기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로버트 오원은 소규모 공동체, 공동경작, 공동양육 등을 제시하며 협동조합 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미국 인디애나주의 뉴하몬이라는 공동체를 직접 건설했으나 여러 의견이 충돌하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프랑스의 생시몽은 봉건 영주와 산업자의 협력, 그리고 계획 생산을 통한 불평등 해소를 주장했습니다. 독일의 카를 마르크스는 이러한 초기 사회주의를 현실성 없는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비판하고 자신의 이론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학적이라는 마르크스주의 역시 곧 수정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수정사회주의입니다. 이는 사회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베른슈타인은 마르크스의 예언과 달리 자본주의가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주자본주의가 등장하고 중산층이 증가하는 것을 근거로 들었죠. 이를 근거로 베른슈타인은 기존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인 계급투쟁과 폭력혁명을 부정하고 선거를 통한 의회 진출로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책 방향도 자본주의 타도가 아닌 자본주의 길들이기로 변화했습니다. 전면 국유화를 반대하고 계획경제를 포기하며 케인스주의, 국가개입주의, 부의 재분배를 받아들였습니다. 현대의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조합과 긴밀히 연계하며 보편적 복지와 불평등 해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통적 사회민주주의마저 위기를 맞자 1990년대 제3의 길이 등장합니다. 1994년 영국 노동당의 당수였던 토니 블레어가 제창한 실용주의 노선입니다. 이들은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동시에 극복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사회민주주의 노선과 달리 공공지출 축소, 세금 인하, 사회복지 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신자유주의의 요소를 대거 받아들였습니다. 영국 노동당은 제3의 길을 채택하며 13년간 집권했지만 좌파와 우파 정책을 적당히 혼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성공적인 사회주의 모델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르딕 모델을 꼽습니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모델이죠. 이 모델은 코포라티즘, 즉 조합주의에 기반합니다. 정부, 기업, 노동자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 성장률, 물가, 임금, 복지 정책 등을 함께 협의하고 결정합니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에서 조세 부담률이 가장 높은 편이지만 시장 경제와 복지 국가의 결합과 공존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제도를 없애고 공동소유를 실현해 최종적으로 사회적 계급이 소멸되는 세상을 지향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카를 마르크스는 역사 발전의 5단계설을 주장했습니다. 원시공동사회, 고대노예사회, 중세봉건사회, 근대자본주의 사회를 거쳐 공산사회로 이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은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후진 농업국가였던 러시아에서 먼저 발생했습니다. 공산주의의 핵심 사상은 유물사관, 계급투쟁, 그리고 혁명입니다. 마르크스는 사회를 토대와 상부구조로 나눴습니다. 토대는 기계, 공장, 토지 같은 생산력과 자본가와 노동자 같은 생산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상부구조는 정치, 제도, 종교, 문화 등 토대 위에 세워진 모든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토대, 즉 경제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계급투쟁은 이 토대의 모순에서 시작됩니다. 다수의 노동자들이 상품을 만들지만 자본가가 그 잉여 가치를 사적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본주의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자본가와 노동자는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붕괴하고 공산주의적 생산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혁명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의미합니다. 노동자 계급이 주도해 자본주의를 전복시키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혁명기에는 반드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사유재산제도를 철폐하고 자본가 계급의 잔재를 모두 없애기 위함입니다. 토지 소유를 폐지하고 자본가의 재산을 몰수하며 모든 사람의 필수적 노동, 무상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계급 없는 사회로 나아갑니다.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에 도달하면 계급 억압이 사라지고 국가의 존재 역시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구체적인 혁명론을 언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변형이 나타납니다. 혁명가 레닌은 러시아에 맞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이것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입니다. 레닌 사상의 핵심은 전위대, 즉 직업혁명가 집단입니다. 러시아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되지 않았기에 노동자와 농민을 이끌어줄 엘리트 혁명가 조직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하나의 국가에서도 공산주의 혁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켰습니다.
마오주의 역시 마르크스주의를 중국에 맞게 적용한 것입니다. 당시 중국은 혁명의 주체인 노동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농촌을 중심으로 다수의 농민 세력을 조직화하고 게릴라 중심의 당군 조직을 통해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독일에서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신마르크스주의 집단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와 다르게 경제보다 문화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본주의가 대중문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욕구와 소비를 만들어내고 이데올로기를 형성해 체제를 안정화시킨다고 본 것입니다. 위르겐 하버마스는 자본주의가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의 생활세계를 식민지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자본주의 체제가 규범에 순응하는 순종적 자아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했죠. 이러한 사상은 1968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68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무정부주의나 아나키즘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폭력, 테러, 무질서한 혼란 상태가 생각나시나요? 하지만 아나키즘의 진짜 의미는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아나키즘은 고대 그리스어 아르코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지배가 없는 상태, 즉 지배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무정부주의자들은 모든 국가, 권력,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세상 최상의 가치로 여깁니다. 이들의 사상적 기반에는 성선설, 즉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사회적 동물이라서 강제적인 힘이 없어도 스스로 자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가, 정치 조직, 사유재산 같은 인위적인 제도가 개인을 타락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키즘은 거의 모든 기존 체제를 반대합니다. 자본주의는 물론이고 사회주의, 심지어 민주주의조차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체제든 결국 권력과 권위를 통해 개인을 억압한다는 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는 걸까요? 아나키즘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 개인주의적 아나키즘과 사회적 아나키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은 자본주의 체제를 강하게 부정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은 아주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소유와 재산은 도둑질이다. 그는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재산은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신 자본가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자유연합이나 자본주의 은행을 대체할 신용조합 같은 상호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사회적 아나키즘에는 무정부주의적 공산주의와 생디칼리즘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하일 바쿠닌은 마르크스주의와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마르크스는 국가를 장악해서 공산주의를 이루려 했지만 바쿠닌은 국가 자체가 억압이라며 아래로부터의 연방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 내전 당시 바쿠닌 이론이 채택되기도 했지만 결국 군부 독재에 의해 막을 내렸죠. 프랑스의 조르주 소렐이 주장한 생디칼리즘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들은 정당이나 선거가 아닌 총파업이야말로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최고의 무기라고 믿었습니다. 중앙집권화된 국가를 무너뜨리고 분권화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였죠. 현대에 와서는 환경주의적 아나키즘도 등장했습니다. 무분별한 산업화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자 인간에 의한 자연의 억압도 사라져야 한다는 사회생태주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일부 극단적인 아나키스트들은 산업화 자체를 거부하고 원시 공동체 사회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결국 무정부주의가 원하는 것은 혼란이 아닙니다. 모든 억압과 강제적인 권위가 사라진 완벽하게 자유로운 개인들의 평화로운 연대. 그것이 아나키즘이 꿈꾸는 이상향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민족이라고 하면 한민족, 단일 민족 같은 핏줄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민족주의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셔널리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시빅 내셔널리즘입니다. 이것은 혈연이 다르더라도 구성원 간의 동질감과 일체성만 있다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여기는 개념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죠. 다른 하나는 에스닉 내셔널리즘입니다. 혈연 및 친족 관계로 구성된 집단만을 민족으로 규정합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민족주의를 오직 혈연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치학적으로 매우 협소한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민족이란 무엇일까요? 미국의 정치학자 베네딕트 앤더슨은 아주 유명하고 충격적인 정의를 내렸습니다. 민족은 상상된 공동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도 대부분의 구성원을 평생 만날 일도 없고 서로 잘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라는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평등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수평적인 동료애를 가진 하나의 단일 집단으로 상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강력한 상상이 바로 민족주의의 핵심입니다. 민족주의가 국제정치의 중요한 원칙으로 등장한 것은 민족자 결주의 때문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각각의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칙은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약소국가들에게 엄청난 독립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승전국의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헌장에 명시되며 국제법상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민족주의가 혼자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른 사상과 결합해서 나타납니다. 첫째,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입니다. 외세의 침략에 맞서 자유롭고 독립된 정부를 수립하자는 주장입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둘째, 보수주의적 민족주의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무력을 과시하고 내부적으로는 강한 결속을 강조합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게르만 민족의 분열을 끝내고 통일 국가를 만든 것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가장 위험한 팽창주의적 민족주의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우월하다는 믿음으로 제국주의 시대의 유럽 열강들이 약소국가 침략을 정당화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민족주의는 나라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민족을 억압하는 무서운 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상된 공동체인 민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